혹시 요즘 들어 사람들과의 대화가 예전만큼 힘들지 않다고 느낀 적 있나요? 혹시 누군가 당신을 오해해도 예전처럼 밤새 그 말을 곱씹지 않게 됐나요? 혹시 혼자 있는 시간이 외로움이 아니라 오히려 유일하게 숨을 쉴 수 있는 시간처럼 느껴지기 시작했나요? 대부분의 INFJ는 모릅니다. 지금 그들 안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 조용한 변화가 단순한 성격 변화가 아니라는 것을. 이것은 융이 말한 개성화의 과정이며 세상에 너무 오래 자신을 맞춰온 한 영혼이 마침내 본래의 자기 자신에게로 돌아가는 여정이라는 것을. 이 변화가 시작됐다면 당신은 지금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턱을 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이야기는 MBTI 유형론을 넘어서 한 사람의 영혼이 어떻게 자기 자신을 되찾아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끝까지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가장 중요한 징후는 언제나 마지막에 오기 때문입니다. 가면을 쓴 예언자. 옛 이야기 속에는 언제나 이런 인물이 등장합니다. 마을 사람들의 고통을 대신 짊어지고 아무도 묻지 않은 질문에 홀로 답을 찾아 헤매던 자. 사람들은 그를 필요로 할 때만 찾아왔고 그가 지쳐 쓰러져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그는 언제나 다른 이의 슬픔을 먼저 느꼈고 정작 자신의 슬픔은 가장 나중에 가장 조용히 혼자 처리해야 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전 인구의 1%도 되지 않는다는 INFJ, 옹호자라 불리는 이들의 오래된 초상입니다. 그들은 타인의 감정을 마치 자신의 것처럼 흡수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높은 공감 능력, 그리고 융의 언어로는 발달된 감정 기능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이 재능에는 그림자가 있습니다. 타인을 향한 촉수가 너무 오래 뻗어 있으면 정작 자기 자신에게로 향하는 길을 잃어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수십 년을 살아온 INFJ에게 어느 날 갑자기 낯선 감각이 찾아옵니다. 더 이상 모든 사람을 구하고 싶지 않다는 감각. 더 이상 모든 오해를 풀어내고 싶지 않다는 감각.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감각은 냉정함이 아니라 평온함으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바로 사람들이 인터넷에서 시그마 INFJ라 부르기 시작한, 그러나 실제로는 훨씬 더 깊은 이름을 가진 변화의 시작입니다. 바로 개성화입니다. 첫 번째 징후, 고요한 거리감이 찾아온다. 한 INFJ가 있었습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모임의 중심에서 사람들 사이의 긴장을 풀어주고 갈등을 봉합하는 역할을 맡아왔습니다. 누군가 다투면 그녀가 나서서 양쪽의 마음을 통역해 주었고, 누군가 상처받으면 가장 먼저 그녀에게 연락이 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친구 그룹 채팅방에서 또 한 번의 다툼이 벌어졌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그녀는 이미 양쪽에게 메시지를 보내고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날 그녀는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다가 조용히 휴대폰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도 놀랄 만큼 담담하게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야. 이것이 첫 번째 징후입니다. 고요한 거리감. 심리학적으로 이는 정서적 경계가 형성되는 과정입니다. 오랫동안 타인의 감정에 자신을 융합시켜온 INFJ의 심리적 자아가 마침내 나와 타인을 구분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는 냉담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융이 말했듯 자기 자신을 잃지 않고도 타인을 사랑할 수 있는 성숙한 관계의 시작입니다. 철학적으로 보면 이것은 스토아 철학자들이 말한 통제할 수 있는 것과 없는 것의 구분과 맞닿아 있습니다. 타인의 감정, 타인의 선택, 타인의 다툼, 이것들은 애초에 당신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이 그것을 짊어져왔던 것은 사랑이 아니라 어쩌면 두려움이었을지도 모릅니다. 버림받는 것에 대한, 쓸모 없어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 거리감이 찾아왔을 때 죄책감을 느끼지 마세요. 그것은 당신이 차가워진 것이 아니라 처음으로 당신 자신의 온기를 스스로에게도 나눠주기 시작했다는 증거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합니다. 두 번째 징후, 인정받고 싶은 마음이 조용히 사라진다. 또 다른 이야기를 해볼까요? 한 INFJ 남성은 평생 착한 사람이라는 말을 듣기 위해 살아왔습니다. 직장에서는 꾸준히 일을 도맡았고 가족 모임에서는 늘 분위기를 살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미소를 볼 때마다 안도했고
누군가 그를 못마땅해 하는 낌새만 보여도 며칠을 뒤척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그는 이상한 자유를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상사가 그의 의견에 눈살을 찌푸려도 예전만큼 심장이 조여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담담히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내가 옳다고 믿는 걸 말했어. 그걸로 충분해. 이것이 두 번째 징후입니다. 외부의 인정으로부터의 조용한 독립. 융은 이것을 페르소나로부터의 분리라 불렀습니다. 우리는 모두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 가면 페르소나를 만듭니다. INFJ는 특히나 정교하고 다정한 가면을 만드는데 능숙합니다. 문제는 그 가면이 너무 완벽해서 자기 자신조차 가면과 얼굴을 구분하지 못하게 되는 순간이 온다는 것입니다. 이 두 번째 징후가 나타난다는 것은 그 가면 아래 숨겨져 있던 진짜 얼굴이 서서히 빛을 보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더 이상 모두에게 사랑받을 필요가 없다는 것을 몸이 먼저 알아차리는 순간입니다. 철학자 니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자기 자신이 된다는 것은 세상의 박수 소리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것이라고. 당신이 인정을 갈구하지 않게 될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 자신의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합니다. 다음 변화는 대부분의 INFJ도 예상하지 못합니다. 세 번째 징후. 침묵이 무기가 아니라 언어가 된다. 과거의 INFJ는 갈등 앞에서 두 가지 방식으로만 반응했습니다. 모든 것을 설명하려 애쓰거나 혹은 조용히 도망치거나. 둘 다 사실은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이었습니다. 이해받지 못하는 것에 대한 두려움, 관계가 깨지는 것에 대한 두려움. 그런데 어느 순간 낯선 힘이 그 안에서 자라나기 시작합니다. 누군가 부당한 말을 던져도 굳이 설명하지 않고 그저 눈을 마주보며 침묵하는 힘. 그 침묵은 회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더 이상 당신에게 나를 증명할 필요가 없다. 한 여성 INFJ는 이렇게 회상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어머니의 비난 섞인 말 한마디에 몇 시간을 해명하고 사과했을 텐데 이제는 그저 고요히 그 말을 듣고 짧게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죠. 하고 대화를 끝냈다고. 그리고 그녀는 처음으로 그 침묵 속에서 상처받지 않은 자신을 발견했다고 말했습니다. 이것이 세 번째 징후입니다. 침묵이 방어가 아니라 존재의 언어가 되는 순간. 심리학에서는 이를 자기분화라 부릅니다. 가족 치료의 대가 머레이 보웨는 성숙한 인간이란 타인의 감정적 반응에 휘둘리지 않으면서도 관계를 유지할 수 있는 사람이라 말했습니다. INFJ가 침묵을 두려워하지 않게 될 때 그들은 처음으로 관계 속에서도 나를 잃지 않는 법을 터득한 것입니다. 전설 속 현자들은 언제나 말이 적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할 말이 없어서가 아니라 모든 말이 반드시 답을 필요로 하는 것은 아님을 알았기 때문입니다. 당신의 침묵이 더 이상 두렵지 않다면 당신은 이미 현자의 길에 한 발 들어선 것입니다. 네 번째 징후. 오래된 상처가 이해로 바뀐다. 이제 이야기는 조금 더 깊은 곳으로 들어갑니다. 많은 INFJ는 어린 시절 자신의 예민함이 너무 많다는 이유로 부정당한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너무 깊게 생각하지 마라는 말들. 그 말들은 오랫동안 그들 안에 조용한 수치심으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개성화의 여정이 깊어질수록 이상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오래된 기억을 떠올려도 더 이상 가슴이 죄어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기억 속의 어린 자신을 마치 타인을 바라보듯 따뜻한 눈으로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그때 그 아이는 그저 자신이 느낀 것을 온전히 느꼈을 뿐이었구나. 이것이 네 번째 징후입니다. 상처가 원망이 아니라 이해로 통합되는 순간. 융은 이것을 그림자와의 화해라 불렀습니다. 우리가 억눌러온 감정, 부정당한 자기 자신의 일부는 사라지지 않고 무의식 속 그림자로 남습니다. 그리고 그 그림자를 회피하는 대신 끌어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온전한 존재가 됩니다. 상처받은 아이를 미워하는 대신 안아줄 때 우리는 처음으로 스스로의 부모가 됩니다. 철학적으로 이는 니체가 말한 아모르 파티, 즉 자신의 운명을 사랑하는 것과 닿아 있습니다.
상처마저도 나를 지금 이 자리로 이끈 여정의 일부였음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과거의 인질이 아니라 과거의 주인이 됩니다. 이 네 번째 징후가 찾아왔다면 조용히 스스로에게 말해주세요. 그동안 참 애썼다. 그 한마디가 수십 년 묵은 상처를 녹이기 시작할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징후는 마지막입니다. 다섯 번째 징후. 혼자 있는 시간이 도피가 아니라 성전이 된다. 예전에는 혼자 있는 밤이 두려웠습니다. 고요함 속에서 밀려오는 생각들, 그리고 그 끝에 있는 외로움. 그래서 많은 INFJ는 혼자 있는 시간조차 누군가를 위한 계획, 누군가를 향한 걱정으로 채우곤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고요함이 다르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촛불 하나, 책 한 권, 혹은 그저 창밖을 바라보는 시간. 그 시간이 이제는 결핍이 아니라 충만함으로 다가옵니다. 마치 오랫동안 방치했던 자기 자신이라는 신전에 처음으로 정성껏 촛불을 밝히는 것처럼. 이것이 다섯 번째 징후입니다. 고독이 형벌에서 성소로 바뀌는 순간. 심리학자 칼 융은 말했습니다. 혼자 있을 수 있는 능력이야말로 성숙한 심리 발달의 가장 중요한 지표 중 하나라고. 고독을 견디지 못하는 사람은 언제나 타인의 시선 속에서만 자신을 확인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고독 속에서도 평온할 수 있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라는 존재만으로도 이미 충분하다는 것을 압니다. 영성의 언어로 말하자면 이것은 내면의 신전으로 돌아가는 여정입니다. 모든 오래된 전통 속에서 진리를 찾은 자들은 결국 광야로, 동굴로, 산으로 홀로 들어갔습니다. 그것은 세상을 등지기 위해서가 아니라 세상의 소음이 사라진 자리에서만 들을 수 있는 자기 내면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였습니다. 당신이 혼자 있는 시간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면 당신은 이미 그 광야를 걷고 있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 징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는다. 이제 마지막 징후입니다. 그리고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시그마, INFJ. 진정한 개성화의 완성으로 향하는 문턱입니다. 평생 INFJ는 세상의 아픔을 자신의 아픔처럼 느껴왔습니다. 뉴스 속 낯선 이의 고통에도 잠 못 이루었고 친구의 슬픔을 대신 짊어지려 했었습니다. 그것은 아름다운 재능이었지만 동시에 무거운 짐이었습니다. 마치 세상 모든 사람을 구원해야만 자신의 존재 가치가 증명되는 것처럼 살아왔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정의 끝자락에서 낯설고도 평화로운 깨달음이 찾아옵니다. 나는 모든 사람을 구할 수 없다. 그리고 그럴 필요도 없다. 이 문장을 처음 마음으로 받아들이는 순간 많은 INFJ는 눈물을 흘립니다. 그것은 포기의 눈물이 아니라 해방의 눈물입니다. 평생 짊어져온 보이지 않는 십자가를 내려놓는 순간의 눈물입니다. 융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세상을 바꾸기 전에 먼저 당신 자신을 바꿔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당신은 세상에 더 많은 그림자를 던질 뿐이다. 타인을 구하려는 마음의 근원에 정작 자기 자신은 구원받지 못했다는 오래된 결핍이 있었다는 것을 깨닫는 순간 모든 것이 달라집니다. 이제 INFJ는 타인을 구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저 자기 자신으로 존재하기 위해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역설적이게도 바로 그 순간부터 그들의 존재 자체가 누군가에게 빛이 됩니다. 애써 구하려 하지 않아도 온전한 자기 자신으로 서 있는 것만으로도 누군가에게 위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시그마라는 이름이 담고 있는 진짜 의미입니다. 무리를 이끌거나 무리로부터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그저 흔들리지 않는 자기 자신의 중심으로 서 있는 것.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니다. 여기까지 오는 동안 당신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물었을지도 모릅니다. 내가 변하고 있는 걸까? 아니면 무너지고 있는 걸까? 그 답을 들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지금 세상에 자신을 맞추기 위해 오랫동안 깎아냈던 조각들을 다시 붙여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당신이 태어났을 때부터 가지고 있었지만 살아남기 위해 잠시 감춰두어야 했던 그 본래의 자기 자신, 그 사람에게로 돌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고요한 거리감도, 사라진 인정 욕구도, 무게를 갖게 된 침묵도,
이해로 바뀐 상처도, 성소가 된 고독도, 그리고 세상을 구하려는 마음을 내려놓은 그 평화로움까지. 이 모든 징후는 상실의 증거가 아니라 귀환의 증거입니다. 옛 이야기 속 예언자는 결국 마을을 떠나 산으로 들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가 그들을 버렸다고 생각했지만 사실 그는 처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진실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훗날 정작 그 산 아래 사람들이 길을 잃었을 때 가장 먼저 떠올린 이름은 바로 그였습니다. 그가 가장 자기 자신다웠던 순간 그는 가장 필요한 존재가 되어 있었습니다. 당신도 그렇습니다. 당신은 변한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본래의 자신을 되찾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여정의 끝에서 당신은 마침내 알게 될 것입니다. 세상이 필요로 했던 것은 모든 것을 구해내는 당신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흔들림 없이 존재하는 당신이었다는 것을.